자, 636페이지에 4번. 대항력은 존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존속이란 말은 이제, 계속해서 주민등록에 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을 할 때도 필요하고, 동시에 또 계속 존속해야 되는 요건이다. 임차인이 그 임차권, 나중에라도 임차권 명령을 신청해서는, 물론 임차권 명령을 신청했을 때는, 주민등록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나중에라도, 그 종전의 우선 배정권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한 계속해서, 설령 방위비더라도 주민등록은 남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5번에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 우리가 그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을 상실하면요, 소유권을 갖다가 팔거나 그러면 그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승계예요, 그죠? 얘기고요. 그러나 계약을 해제를 해서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은 다시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다시 따라오죠. 승계합니다. 그죠? 6번의 오른쪽에 의의가 봤었고, 자, 등기된 임대차와 동일한 권리, 즉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 기타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에는 임대인은 물론이고 그걸 산 사람, 그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한마디로 소유권이 변동돼도 임대인의 징계는 그대로 승계한다. 대항력이 발생한 후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조문에 있어요. 3조 2항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가 그 집을 팔아도 신소유자가 그대로 승계되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그죠? 그 승계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종전 임대인은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채무는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그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좀 하나씩 할 수 필요 없죠.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그렇지만 보증금을 증액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서로 합의해서 보증금을 증액을 했을 때는 그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당권자 앞에 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경매를 할 때 우리 판례가 하나 있죠. 전 소유자가 경매를 하면서 체납한, 그죠? 그 경매 전에 그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다가 승계합니까? 그래서 아파트 전 입주자가 계속 체납한 관리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 규약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돼 있어요, 정말 승계합니까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의 것만 승계하는 것이지, 그죠? 전유 부분은 승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까지는 승계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지 한번 경락 받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알아볼 수 있죠. 근데 공용 부분만 승계를 한다. 여튼 간에 우리가 8번에 있는 정리를 하나 아실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요, 오른쪽에 이 법인의 경우는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 안 하는데, 예외로 그 국민주택기금으로 그 재원을 해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거 안정 목적으로 주는 전세 임대주택을 할 때 그 법인, 주로 이제 그 법인 누구냐면 대한주택공사나, 그죠? 서울시 SH공사 같은 거죠. 그런 데는 보호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렇지만
그 이번에 그 대항력의 시기도 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지단체나 장이나 또 해당 법인의 선정 입주자 그 입주자가 그 인도하고 주민도 마친 때 그죠?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3번에 만약에 그러면 주임법상 그 법이 그 SH가 나죠. SH가 이제 임대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같은 거를 안 했을 때 판결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그때는 그죠? 그 반대 의무 이행이 개시효권은 아니다. 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끝으로 이제 확정일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확정일자 받아야만이 우리가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2번에 확정일자 임차인 한번 반복해 볼까요? 주택의 인도와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것이 집행법상 경매 등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등 임차주택 가로 안에 대지를 포함해서 팔린 환가, 경매 대금에 대해서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나 라든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다만 이제 소액 임차인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력을 갖춘 사람만이 우선 변제를 인정할 수 있고요. 그죠? 물론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확정일자는 꼭 대항력 요건을 확정일자를 경매 개시 전에 갖출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요, 경매 등기 후에도 뒤늦게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밖에 없으면 받으면 돼요. 다만 이제 우선 변제권은 밀리는 거지. 그러니까 경매 등기, 개시 등기 후에 확정일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받으면 밀리지. 그렇지만 받는 거지.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에 확정일자 임차인이 계약서에 있는 확정일자를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경매가 들어와서 뒤늦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돼요. 되지만 뭐 억울하지를 당했죠. 그죠? 그죠? 압류보다 뒤자. 그죠? 또 확정일자에 있는 계약서에 아파트에 있는 명칭과 동호수 누락돼도 확정일자는 왜냐면 이거는요 대항력은 문제가 돼요. 근데 확정일자는 맞아. 대항력 관계없어요. 대항력은 거기에 살고 있냐 문제고 확정일자는 날짜니까 동호수 빠뜨린 거하고 확정일자는 관계없어요. 확정일자 받은 걸로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도표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보시고요.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넘어가서 판례 하나 볼까요? 이제 2010년도 판례 자, 주택임차보호법상 그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과 보증금은 별개죠. 근데 임차권을 분리해서 임차 보증금만 양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양도할 수 있는 양도했어요. 그럼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사람이 우리가 우선 변제권은 없죠. 우선 변제권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A1이 임차인인데 이 5천만 원 받을 거를 B한테 양도했어요. 경매가 되면은 받을 돈이야. 그러면 요 임차권자는 자기 날짜에 기해서 이렇게 그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우선권이 있지만 이 사람이 받은 채권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지 자기 임차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사용 수익한 사람한테 주는, 즉 확정일자 봤을 때 주는 우선권은 A한테만 있는 것이지, 이 채권을 양도했을 때는요, 얘는 그냥 일반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일반 채권.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거는 하나의 특례고 사회적 약자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거 아니냐.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은 배당을 요구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의 돈을 다 받고 싶으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 이 배당금에 대해서 가압류해야 돼요. 어떤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거기 최근 4번에는 2002년도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액 임차인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조건은 권리신고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4번에 소액 임차인도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그렇죠.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받습니다. 그러면 5번에 권리신고와 권리신고를만 해놓고 한 거를 배당 요구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거야, 개념이. 그죠? 그러면 9번에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문을 적법하게 전차받은 소액 임차인도, 그렇죠. 소액 임차인도 우선 변제권에 해당돼요. 그죠? 따라서 10번에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그 사람 어떻게 배당을 줍니까? 대해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자기가 그죠, 집을 인도하고 동시행이니까 임차인이 그죠, 집을 비기 전에는 배당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건부죠. 집을 비우면 준다는 그런 정지조건부 배당이기 때문에 내가 임차물을 인도, 즉 내가 나가는 걸 조건으로 공탁을 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경락인하게 이제 인도했다는 증명을 해요. 그러면 인도서 가져와 가지고 그 공탁금을 주면 되죠. 그죠? 물론 이제 미리 인도를 했을 때는 바로 배당금을 주는 거죠.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한도가 되는 주택가, 우리가 소액 보증금이라고 다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주택이 만약에 10억이라면요, 그 가액의 2분의 1, 5억까지만 소액 보증금을 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거기에 주로 우리가 주택 가액이라는 것은 그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 기일까지 이자하고 그때 몰수된, 즉 잘못 항고해서 뺏긴 돈들, 그거를 포함한 금액에서 비용 빼고 나머지 실제 배당 받을 금액의 2분의 1이라는 뜻이겠죠. 실제 배당 받을 금액의 2분의 1이지 집값은 아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소액 임차인도 그렇죠.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를 파는 경매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번에 그러면 대지에 대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무 필요 없다. 그죠? 됐죠? 그러면 14번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예요. 지금 건물하고 토지가 따로따로 팔려. 14번은 건물과 토지가 따로따로 팔려. 그럴 때는 일단은 우리가 먼저 경매된 목적물 2분의 1 범위 안에서, 대금의 2분의 1 안에서는 우선 변제 받고, 그래도 소액 임차인이 남은 게 있다면은 또 나중 대금의 2분의 1에서 받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기준설. 주택과 상가의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는 보증금 액수 관계없고요.
상가는 지금 이제 바뀌었죠. 이게 4억이죠. 바뀌었어요. 4억이에요. 4억 바뀌었습니다. 그 4억으로 고치시고 서울 같은 경우 4억이라는 범주 내에서 상가 밑에 상가는 이제 오른쪽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다음 날이 대한 요건입니다. 물론 법인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소액 임대차의 우선 변미가 주택가액이 의무의 일이었고 과거에는 상가도 그랬는데 이제 작년 7월 달에 바뀌었죠. 지금 고치세요. 상가 건물도 지금은 2분의 1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 기간은 그죠. 주택은 2년 보장하죠. 그리고 상가는 1년이고 물론 상가는 사실상 갱신이 있기 때문에 5년까지 사실상은 갱신할 수 있어요. 물론 갱신 요구예요. 나머지는 자 7번에 묵시갱신이 있고요. 2년 단위고 상가는 1년 단위고 그리고 이제 8번에 주택에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을 때 같이 살고 있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임차인의 권리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조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란 거 아까 9번에 보통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주임법상 무조건 2년으로 봐주지만 상가는 그냥 1년이에요. 단위가 1년 단위로 봅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 잠깐 봤기도 한데요. 좀 최근에 그 사법보좌관이라는 제도가 이게 들어와서요. 사실 이제 법무사업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판사들이 집행 쪽 업무를 많이 안 하지 않겠냐, 법무적으로. 그래서 좀 관심이 많고요. 일단 이 사업보좌관이라는 것은 이제 판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 좀 판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게 해놓자 해서 각 법원마다 사업보좌관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보좌관이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가 뭡니까? 아마 아시면 되는데 일단 그 근거 조문이 법원조례법에 있다는 것이고 그 2항에 보시면 2항에 보좌관의 업무는 소송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비용 같은 게 많잖아요. 비용이라든지 뭐 독적 절차가 이제 지급명령이죠. 지급명령. 이런 것들 또 공시채고 같은 것들은요. 이런 건 그냥 어렵지 않지 않냐 이거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민사집행법에 와서는 일반적인 집행문을 부여하는 거, 또 명부 등재하는 거, 재산 조회하는 거, 또 각종 이제 배웠던 뭐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 그죠? 경매 절차, 뭐 개시결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또 나아가서 저 끝에 제소명령 같은 거, 또 가압류 가처분, 집행만 취소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해당되고요. 또 심지어는 주임법상 그 임차권 등기 명령도 많거든요. 이런 것도 뭐 반복되는 것들이니까 꼭 판사 업무도 할 수 있지만 보좌관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 항에 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고요. 이런 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법관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좌관은 사무관, 등기사무관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무관으로서 5년 있거나 뭐 주사보로서 한 10년 정도 근무 있는 자 중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보좌관의 업무가 아닌 거를 또 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거기 집행문 부여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특히 3번에 채무 불이행자의 등 명부를 올리고 조회하는 것과 달리 재산 명시라는 것은 재판이에요. 얘가 달라고 하시면 그래서 얘는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그러죠. 그리고 각종 경매 중에서 오른쪽에 4번에 경매 개시 결정과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판사의 업무입니다. 5번에 지금 압류 추심 전면령 같은 경우 일반 현금화하는 명령은 보좌관도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잘 보세요. 채권의 추심액을 줄여달라. 또 특별 현금화라든지 또 압류 금지 채권을 뭐 늘려주세요, 줄여주세요. 이런 범위 변경에 대해서는 단독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각종 경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지금은 보좌관의 업무고요. 다음 페이지 중요한 거는 이제 10번과 11번 펼치시고, 그 10번, 11번만 사실 아셔도 돼요. 전 공부할 때요. 아유, 너무 많으면요. 몇 개만 보고. 그러니까 저는요, 법무사 공부는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그 이청계 법무사가 그때 강의해서,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기본서를 왜 보냐. 그분들이에요. 그 당시 할 때도, 80점 할 때도. 아, 기본서를 언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기본서라는 게요. 법무사 기본서가 이게 체계화된 게 아니고 또 체계할 수도 없어. 맨날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냥 한마디로 막 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일단 객관식을 풀어요. 푼 다음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문제집을 궁금해.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봐. 보다가요. 이 교과서에서 없는 거는 이게 객관식으로 안 나온 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독수가 이거를 5회독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8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 과목에서 한 3과목 때문에요. 이걸 5회독 해야 돼. 그리고 또 이 교과서가 보세요. 이 교과서가 요즘에 뭐 고등학교 때 무슨 국가에서 만들어도 교과서처럼 국가에서 준 교과서가 있다. 그러면요. 그것만 봐야 돼.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걸 한 1, 2대독 한다면요. 아주 부실하더라도 여기서 승부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틀린 만한 거를 좀 보다가 말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가족관계법, 그러니까 등기법 같은 것도요. 저는요 1차 시험 볼 때는요 사실은 등기법도 객관식만 보고 왔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2번, 3번, 4번 보면요 5번째 보면요 알아요. 그다음부터 맞출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 무슨 뜻냐면 교과서 뭐라고 하나 싶어요. 다 들어요. 중요한 건 맞추면 되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 10번, 11번이 그거예요. 본안조선 명령과 취소. 우리가 11번은 자 취소가 가압류를 했을 때 가압류 명령을 취소하는 거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집행 취소는 말소 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좌관 업무지만 오른쪽에 결정의 취소는 재판이에요. 재판이기 때문에 그거는 판사가 신문을 해요. 그것은 본안 제소에 따른 경우도 똑같아요. 그것도 취소를 또 해야 되니까 남은.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3번에 배당표에 대해서도 이제 보좌관이 하는데 다만 이제 이 신청은 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서도 이 신청할 수 있죠. 그때 보좌관은 중요한 건 우리가 일단 배당표를 실시했는데 이 신청하면요 무조건 중지합니다. 무조건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건을 한 3시간 안에 판사가 와가지고 그죠? 다시 또 배당 진행합니다. 그날 그냥 바로 진행해버려요. 그죠? 나와가지고 마치 응급실에 있다가 막 하다가 딱 열었어. 수술해야 돼. 덮어. 그럼 전화해. 그럼 의사가 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판사가 와야 돼. 그죠? 그래서 받은 판사가 새롭게 배당표를 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온가 한번 볼까요?
자, 1번. 보좌관에 대해서는 틀렸죠. 보좌관은 명시 절차 없습니다. 빠졌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를 아무리 많이 봐도요, 이게 문제 풀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옛날에 보면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기출문제를 한 10번 보면요, 영어는 5회독이 아니고요, 10회독이 돼요, 10회독. 10회독을 하면요, 한 80점 넘어요.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맨날 100회독도 안 돼, 100회독 해도. 그러니까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를 알아야지 맞추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자꾸 교과서만 보면요,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하는데 절대로 다 안 나와요. 이렇게. 그죠? 두 번째, 시군에서 우리가 시군에서 성립한 시군에서 성립한 대체와 간접 강제 제함자에서 이 세 가지는 지방법원 관할이죠. 그 다음에 그 사망에 물건의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3자가 가지고 있어. 그때는 직접 뺏어올 수 없으니까 그때는 집행법원에서 해야 돼요. 맞죠? 맞습니다. 그죠? 4번에 등기관은 물론 등기에 대해서 할 땐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가압류 집행할 때는 집행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척 기피 회피 기피가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기피는 없어요. 근데 회피가 없구나. 회피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집행관이 한 행위가 무효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라앉으면요. 왜냐하면 그래도 문제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한 문제를 좀 많이 보시고, 그다음 항상 교과서 다 끝나는 날 문제집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 안 드려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거 이제 나중에 제가 개정된 것만 제가 나중에 볼 건데, 요거는 이제 2009년도 그 당시 건데요. 이게 소형 선박하고 그 자동차들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저당권이라는 조문이 다 생겼죠. 이게 아까 그 저당권이라는 조문이 생겼다 정도를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11월 달도 거의 지금 많이 갔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는 항상 객관식을 위주로 앞으로 요 기본서는 이 정도 보시고 객관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